여러분, 국어과 부진학교육 제9주차 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각화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의 대주제로 본다면 학습 부진과 시각화 사고의 관계가 실질적인 주제가 되는 셈이고, 좀 더 들어가면 국어과 학습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시각화 사고가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학습 부진을 사고의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았죠. 사고의 과정은 우리 공부의 맥락에서 보면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학습 부진을 학습의 과정에서 생기는 근본 문제로 다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이나 태도, 여하와 관계없이 발생하게 되는 신경학적인 손상이나 또는 가정 환경적인 조건 등에 의한 학습 부진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경학적 손상이나 가정 환경적 조건 같은 학습 장애 요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학습 부진을 먼저 살폈던 것은 학습 부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의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미발달의 문제가 아닌 지연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부진이 마치 어찌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게 되는 까닭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제5, 6주차 수업에서 신경학적인 차원에서 학습 부진 문제를 살피면서 우리는 사고의 신경학적인 원리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비록 단순화한 것이긴 하지만 사고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해는 사고가 기억의 과정이고 또한 회상과 재인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부진을 학습의 과정에서 생기는 근본 문제로서 대하게 되면 학습 부진은 달리 말해 기억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왜 학습 부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시각화 사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업의 끝부분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어떤 경험적인 대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되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라는 것은 실제로 시각적인 대상은 아니죠. 시각이 또 머릿속에 어떤 공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이니까 청각적인 이미지라든지 촉각적인 이미지와 같은, 심지어는 미각적인 이미지나 후각적 이미지 같은 형용하기 힘든 이미지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감지된 어떤 대상이 만드는 이미지와 별개로 지각을 통하거나 혹은 지각을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대상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문득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해봅시다.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룬 적 있죠. 이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얼굴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얼굴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 지각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를 인지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라는 인식 내용과 짝을 맞추어 기억되어 있는 고등학교 때 친구의 얼굴 이미지가 지금 말한 것이 기억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라고 하는 어떤 인식 내용이 있어요. 이 인식 내용이 고등학교 때 친구 얼굴이라고 하는 이미지하고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억되고 있었던 어떤 단위가 내가 지금 지각한 대상의 얼굴 이미지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다른 맥락으로 한번 볼까요? 아니면 이제 길을 가다 문득 낯익은 어떤 얼굴을 보았는데 그게 누군지는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다 보내고 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낮에 보았던 그 얼굴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의 얼굴 이미지하고 매우 비슷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내 기억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때 친구, 같은 반 친구와 짝지어져 있는 그 친구 얼굴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떠올라서 내가 낮에 봤던 얼굴 이미지가 또 그것도 기억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미지가 떠올랐을 때 그것과 이게 매칭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때 낮에 보았었던 얼굴을 지금 떠올리는 것은 회상이라고 부르고요. 내 머릿속에서 어떤 얼굴의 이미지하고 그게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짝이 인식 내용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그건 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죠. 그거 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각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지각의 바탕을 두고는 있지만 지각을 통하지 않고 기억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을 때 회상이나 제인을 통해서 그 대상을 인지하게 되는 과정 속에 거치게 되는 것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떠오르게 되는 이 이미지의 과정들을 우리는 시각적 사고라고 부르고요. 그 앞 시간에 이제 대략적으로 본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기억을 했을 때 그거는 그냥 이미지로 들어가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를 보았던 걸로 본다면 고등학교 때 친구라고 하는 인식 내용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 친구라고 하는 그 인식 내용은 범주적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같은 반 친구의 얼굴 이미지들이 쭉 존재하고 그것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라고 하는 범주를 구성하면서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친구가 만약에 나는 62명이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 62명의 얼굴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주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범주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매칭을 시키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제인을 통해서 이렇게 미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개념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개념적 사고는 단지 이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이미지, 시각적 사고와 범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개념들을 매칭을 시켜서 사고하게 되는 개념적 사고 그리고 범주적 사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오늘은 거기서부터 그러면 우리의 학습 부진에서 이런 사고 과정이 어떻게 문제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PPT 자료가 있죠.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출력이 돼 있다면 출력물을 같이 보면서 메모를 해도 되겠고요. 우선 이 강의 안에 해당된 PPT 자료들이 다 뜰 테니까 먼저 본 다음에 다시 보면서 그때 메모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PT 자료를 같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좀 너무 작게 나오나요? 조금만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는 PPT 화면 안에서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뭉게구름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의 머릿속이라고 하겠습니다. 머릿속의 공간적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점선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지각이 되었든 아니죠. 지각이 된 부분이죠. 지각된 대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지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지의 첫 번째 단계요. 그 다음에 뭐 뇌의 비유니까요. 중간에 우리 이 손에 있다고 얘기하고 여기 장기 기억 저장된다고 얘기했죠.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을 그냥 비유적으로 하나의 그 도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내용들이 이렇게 집어넣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떠오르면 머릿속에서 환기되죠. 우리가 컴퓨터에 비유를 둔다면 이 입력 장치가 되겠고요. 이 입력 장치고 요거는 작업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PU.
램이 활성화되는 공간이죠. 거기에 단기 기억이 램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거를 장기 기억이라고 비유를 두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기억에 있던 것들을 불러내서 단기 기억과 작업 장치 이를 통해서 연산을 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인지 과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이라는 맥락으로도 이해를 하고 학습이라는 맥락으로도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각을 통해서 입수를 하고 머릿속에서 어떤 가공 절차를 통해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네, 기억 공간은 유한하죠. 유한하지만 굉장히 광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공간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억을 한다고 해서 몇 개 못 집어넣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기억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기억을 하고 기억으로부터 다시 회상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 과정이 그냥 단순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억을 했는데 그 기억들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를 한번 내가 삼아 본 적이 있었는데 내 딸의 어렸을 때 얘기 기억납니까? 구조화를 하질 못하니까 자기가 읽었던 내용 또는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다 회상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원래 자기가 읽었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복기를 하는 정도로 기억을 해냅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기억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이제 내용들이 이거는 이제 여러 겹을 기억한 내용들을 여러 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엉키게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다 순서대로 기억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학습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들을 일정하게 분류를 해서 그 분류된 것들을 각각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분류를 위해서는 그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들 또는 그 분류의 도구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일반화를 하고 가급적이면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단순화하고 또 가급적이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유닛화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기능적으로 결합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이제 분류 구분 체계가 되겠는데요. 그런 체계 속에서 조직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일정한 유형의 분류 속에서 묶여져서 자리를 잡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기억하는 원리라는 거죠. 여기 사용하는 게 이게 범주라는 얘기입니다. 범주 안에 유형들, 분류의 구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각화 사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육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은 말이죠. 학습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개념화된 사고를 충분히 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앞에 맥락에서 본다면 말이죠.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요거 첫 번째 들어오면은 요거 시각적 사고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각적 사고를 합니다. 시각적 사고를 하는 이유는 어떤 대상이 이 안에서 심상을 형성해서 기억될 수 있게 쉽게 기억될 수 있게끔 쉽게 머릿속에서 대응이 돼서 요걸 A라고 부르고 말이죠. 잠깐만요. 자, 요걸 A라고 부르고 요걸 B라고 부르면 A와 B의 구조적인 상동성을 만들어놔야죠. 구조적 상동성이라는 건 서로가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해야지 기억하기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이 만약 사과예요. 그러면 사과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머릿속에서 사과의 표준적인 형태들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사과에 빨간 사과도 있고 파란 사과도 있겠지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사과라고 할 때는 그것이 가장 대표가 될 만한 것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돼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형태입니까? 빨간색의
이렇게 위에 약간 아래보다는 위에가 약간 갈라져 있는 형태로 애플 사과 생각하면 되겠죠. 그 애플사의 사과 그 모양 이렇게 파먹은 사과 말고요. 예, 애플사의 사과 모양으로 기억을 해서 그과 이것을 매칭을 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첫 번째 거치게 되는 것이 시각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각적 사고가 머릿속에서 어, 의미가 이해되려면 그러니까 그림을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의미가 이해되려면 이것들을 각각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념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개념들은 굉장히 많아져요. 시각화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심상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죠. 이 이미지들에 대응되는 짝들이 이제 개념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개념의 개수가 많아지면 기억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정하게 조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거기서 봤었던 몇 개의 유형들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해서 집어넣게 되는데 그게 이제 범주적 사고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사고를 통해서 개념적 사고가 형성되고 개념적 사고를 통해서 범주적 사고가 형성돼서 범주적 사고를 통해서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됐었단 말이죠. 되셨죠? 그런데 이때 개념화된 사고가 충분치 않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시 여기서 들어가 보면 들어온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잘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본 사과의 종류들이 각각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하고 내가 지금부터 한 일주일 시간을 두고 각각 사과를 실물로 보자라고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각자 본 사과를 사진 찍어서 서로 꺼내놓고 보면 다 다른 사과예요. 근데 그 다른 사과들이 다 머릿속에서 그대로 기억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들이 사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일한 이름을 갖게 될지 이게 우선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과란 말을 썼지만 사과란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 그 모양과 색깔과 형태가 뭐야? 그 크기와 뭐 맛과 이런 것들이 그 각각 개별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갔으니 각각의 개별적인 대상들이 하나 동일한 사과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건지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보았던 사과를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각각 직접 본 사과들하고 연결해서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면 사과라고 하는 걸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40명이니까 40개의 사과가 기억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념화된 사고가 잘 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들, 다른 말로 학습해야 될 것들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생기는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들어온 대상이 머릿속에서 개념화되지를 못하면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당연히 생기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화하는 사고의 중요성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개념화된 사고는 아까 우리가 첫 번째는 시각적 사고 얘기했잖아요. 시각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게 이미지, 심상인데 그 심상은 내가 지각한 것과 구조적인 상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 사이의 구조적 상동성. 사실 이제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2학기 때 실론을 듣게 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유적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유가 되기는 은유예요. 은유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렇게 대상과 머릿속에 사고가 대응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념적 사고가 잘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개념적 사고가 잘 안 되는 것은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개념적 사고가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고의 내용과 대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다르니까 학생들은 이 부조화가 일단 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게 되면 개념화된 사고를 거부하거나 개념화된 사고를 잘 못하거나 하면서 학습이 잘 안 이루어지고 기억이 잘 안 되고 인식이 잘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다른 말로 인지부조화라는 말도 쓰는데 인지부조화도 이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부조화되는 부분의 한 예를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앞 시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눈에는 공간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여줄 수가 없네. 그냥 이거 갖고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공간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공책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 설명했었죠. 공책의 한계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로로 무한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공책을 가지고 이 글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문단이 나눠지지 않는 한 줄에 다 쓰는 겁니다. 하나에 다 쓰는 거고요. 그 하나의 행으로 다 쓰는 부분들을 읽으려고 한다면 앞에서부터 뒤로 읽어가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인지주의적인 독서 이론이든 뭐 이런 것들을 배워서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내 읽은 내용이 정확하게 읽었는지 확인하고 가는 그렇게 점검하고 가는 그런 과정 중심의 읽기에 대한 공부도 잠깐 해본 적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의미들을 통합해 가면서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어의 선조적 질서를 따라서 읽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선조적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선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하다, 하나의 선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런 질서라는 겁니다. 글이라고 하는 거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어의 질서에 따르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조적 질서를 이해하려면 그 선조적 질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긴밀한 것끼리 서로 묶고 대립되는 것끼리 서로 대응시키고 상하의 관계에 따라 조직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조를 만들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조적 질서는 글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질서인데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의 질서로 재조직을 해줘야 돼요. 이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선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해의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해의 구조, 이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개념인데요. 개념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대상이 있고 이 대상에 세상에 삼라만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언어를 얘기한다면 즉 국어 학습을 얘기한다면 국어 학습은 기본적으로 선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선조적 질서가 우리 머릿속에서 시각적 사고를 이룰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응되기가 쉬워서 그래서 쉽게 이해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시각적 사고에 멈추게 되면 학습이 그 다음으로 진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래서 그 시각적 사고를 뭘로 바꿔야 된다? 개념적 사고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개념적 사고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때 그 개념적 사고는 대상과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조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각된 내용에 의해서 즉각적이고 또는 이미지 중심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적 사고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 부조화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조화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 부조화된 것들을 넘어서 대상과 개념 사이의 관계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적어놨어요. 이해의 대상이 다르고, 그렇죠? 감각적인 대상을 이 지식의 대상, 개념적 대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규모도 다르고, 이건 규모는 이제 뭐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해의 대상이 뭐 한 문장의 짧은 글이다라고 하면 그냥 통째로 그냥 이해해서 기억을 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춘향전 전체를 읽는다라고 하면 게다가 춘향전 전체는 말이죠. 그 고전적 리얼리즘 소설처럼 그 서사적인 구조가 단일하고 약간 뭐랄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인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필연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각각의 장면별로 분리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고 상당히 이 필연성이 뭐 핍진성이라도 얘기하는데 개연적인 사건들이 잘 안 일어나고 우연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시간적인 인과성들도 잘 안 나타나고 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전체를 어떻게 외울까? 외우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규모가 커지면. 또 우리가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나중에 속도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선조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으면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걸 구조화시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읽을 수도 있어요. 속도에서의 차이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방식이나 도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화된 사고는 뭐냐? 개념적 사고란 건 뭐냐? 이 학습의 과정에서 선조적 질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조직해서 범주 안에다 넣을 수 있는 단위로 전환시켜 놓는 것들입니다. 범주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범주라고 하는 것들은 개념들을 장기 기억에 잘 넣을 수 있게끔 또 재조직하는 과정인데 이 개념들을 조직하는 과정, 이 개념화된 사고고 개념을 만드는 사고도 개념적 사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이 만약 잘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선조적인 것들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걸 개념적 사고로 바꿔서 구조화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끄집어내서 이런 선적 실수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 선적 실수로 되어 있는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를 구조화되어 있는 대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좀 쉽지 않겠어요? 대상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다면.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을 잠깐만 복습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 개의 개념에 따라서 시각적 사고, 개념적 사고, 도구적 사고, 범주적 사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 봤을 때 시각적 사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대상하고 비슷한 형상을 머릿속에다가 재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빠른데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해의 양, 속도, 방식 이런 부분들에서 한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의 폭을 확대시키고 인식의 깊이를 깊게 하려면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대상과 이해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대상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대상들을 조직해서 개념으로 변화시키고 범주로 다시 변화시켜서 기억하게 하는 구조와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서 잠깐만요. 이 화면이요. 이 화면에서 다시 보았었던 대상 자체를 우리 머릿속에 조직되어 있는 구조와 비슷하게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었던 글을 비교 대조하고 일정한 순서로 조직하고
시간적 순서 또는 공간적 순서요.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고 인과적 질서를 만들고 분석을 하고 종합하고 하는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 개념적 사고의 방식, 개념화된 사고의 방식으로 내가 읽고자 하는 글, 내가 듣고 있는 글들을 처음부터 조직한다는 겁니다. 텍스트를 그렇게 조직해 놓으면 이야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 잠깐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내가 어떤 대상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그 대상을 머릿속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다시 어떤 대상들을 기억하기 좋게 하기, 왜 자꾸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 사이에 개념화된 사고와 범주화된 사고들이 존재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시각화 사고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2주 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긴 할 텐데 오늘은 이제 큰 틀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큰 틀의 기준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은 책의 한 부분입니다. 3학년 가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책인데요. 구어과 교사학습 방법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안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책의 모양들이 굉장히 작은 형태로 압축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죠. 이 책을 읽기 전에 이걸 먼저 보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행조직자라고 부릅니다. 선행조직자. 선행조직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기에 앞서서 먼저 조직하는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비드 오슈벨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제안한 방식인데요. 조직은 기본적으로 후행하지 않나요? 내가 글을 먼저 이렇게 쭉 읽습니다.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야?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여기에 있는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은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조직하는 과정이죠. 왜? 개념적 사고를 위해서. 그럼 보통 그런 개념적 사고를 위해서 조직하는 과정은 글을 먼저 읽은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행할 텐데 여기 사용하는 이 용어는 선행조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조직한다는 겁니다.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조직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두 가게 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구두 가게 가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개념으로 선행조직자가 더 빨리 올 수는 있겠네요. 예전에 구두방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가면 발에 치수를 재고 발본을 뜨고 치수를 다 잰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구두를 만듭니다. 그 과정은 후행조직자를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구두라고 하는 거는 내 발을 먼저 다 이해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구두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구두 가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두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구두의 종류, 내가 좋아하는 구두의 색, 내가 적합한 구두의 이제 내 발의 길이와 볼에 따라서 적정하게 맞는 것, 내가 입을 때 적정한 상황에 따라서 어울리는 구두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구두를 신어 봅니다.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이 생기면 그 구두를 사게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을 먼저 대기 전에 이미 여러분 앞에 존재하는 샘플 구두들이요. 전시되어 있는 구두들 여러분들이 신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일종의 선행 조직자인 겁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글을 읽기 전에 만약 이 글이
설명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 글에는 설명의 대상이 있겠구나. 설명의 대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낯선 것이구나. 그러면은 설명의 방법은 그 낯설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쉽고 구체적이고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글을 읽는단 말이죠. 제일 먼저 뭘 찾겠어요? 설명의 대상이 뭔지를 찾겠죠. 이 글이 논설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에서 주장이 뭐고 그 주장의 근거는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겠죠. 그것도 역시 선행조직자입니다. 책을 골랐는데 책 앞에 어린 왕자의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주인공인가 보다. 얘 모습을 보니 어, 얘가 혼자 살고 있는 별의 왕자인데 그러면 이 별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이 별은 자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선행조직자입니다. 또 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책에 목차가 들어가 있으면 그 목차도 선행조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한 챕터의 목차인데 책 전체에 목차가 있는 것도 선행조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즉 선행조직자를 떠올리면서 글을 읽는 것, 이거는 우리가 시각화 사고의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글을 읽다 보면 글의 내용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도해를 만들어 놓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도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이나 선, 점과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그런 방식을 도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그림이나 도표하고는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도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도형들인데 그 도형들은 그 도형 안에 있는 것들을 개념화시키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형들이 겹쳐 있을 때 도형들의 관계들을 시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도형들 사이의 관계와 뭐 시간적, 공간적 조직들, 상하의 조직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선분, 화살표로 이루어져 있는 또는 화살표가 없을 수도 있죠. 선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것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복잡한 구조들 많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A와 B가 있으면 A와 B의 관계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A가 있으면 A에 속해 있는 B와 C의 관계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있으면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것도 시각도해자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 형태의 시각도해자가 있어요. 영어로는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얘기하는데요. 시각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거다. 도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도형으로 풀이를 한다는 거니까 뭐 정확하게 의미가 통하는 그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기능상 동일한 겁니다. 시각도해자라고도 부르고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시각화 사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시각화 사고에 사용되는 선행 조직자와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각화 사고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제 시각적 사고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에는 선, 결절점이라는 건 선이 나눠지거나 꺾이거나 끝나는 지점들을 다 말하는 거죠. 선과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절점, 그 다음에 도형, 원이나 사각형이나 무슨 마름모꼴이라든지 여러분들은 순서도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리나 방향, 우리가 보통 화살표가 있고 도형들이 있으면 어떤 하나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운 관계, 거리가 멀면 먼 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은유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대상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실제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아이콘이라고도 얘기하고 인덱스라고도 얘기하고 심볼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들에 대응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표도 있고요. 표는 이제 그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각각의 셀들이 일정한 질서들을 통해서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표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크게 표시하기도 하고 짙은 색깔로 표시하기도 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크기와 색깔.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것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요것과 요 아래에 있는 것 사이에는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이어레키라고 해서 요건 상위의 개념이고 요건 하위의 개념이구나. 그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이 개념들을 상위의 개념으로 묶어버리면 상위의 것이 범주가 되는데요. 이 범주에 의해서 이거는 준비, 구체화, 실행, 완료, 피드백으로 되어 있는 일정한 순서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범주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단계 밑에 존재하고 있는 세부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기억을 할 때는 준비 단계에 속하고 있는 것들을 묶어주는 그 준비 단계에 의해서 적절한 것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 기억에 조직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층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벨이 되겠죠. 뭐 영어로는 훨씬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우리말로는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이 도구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언어적 정보로부터, 언어적 정보, 아까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요, 선조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어적 정보로부터 변환을 시켜서 시각적인 정보로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는 뒤에 글씨가 이렇게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는 있는데, 크게 나눠서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언어적 정보 중에 서사적 정보도 있고요, 설명적 정보도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그냥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서사적 정보를 구조하거나 설명적 정보를 구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각적 사고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첫 번째고요. 어떤 정보의 성격이냐에 따라서 시각화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기억을 한 다음에, 즉 장기 기억에 해당되겠죠. 장기 기억에 집어넣다가 다시 꺼낼 때 어떤 정보로 꺼낼 거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질서가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읽은 글을 기억했다가 다시 꺼냈을 때 원래 글을 그대로 복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글로 복원되는 건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읽기 전의 형태로 그대로 복원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읽은 글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공된 형태로 회상하거나 재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이건 은행에 저금을 해서 이자 없이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 아니겠어요? 받을 때 원하는 형태로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원화를 집어넣고 나중에 달러를 받는다든지 100원을 집어넣고 나중에 120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텐데 말이에요. 네, 그것들이 시각적 사고를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큰 틀에 대한 것들만 좀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보고 다음 시간에 이거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 이거는 기억을 하는 과정하고 같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기억을 해서 집어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어넣었다 꺼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회상하는 과정하고도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상할 때 첫 번째는 시각적 사고를 거쳐서 개념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범적 사고를 통해서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요 하나하나를 전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전략들로 이루어져 있는 큰 방법, 학습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학습 부진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느냐를 개별적으로 각각 볼 수 있을 텐데,
전체로 본다면 학습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꼭 학습 부진에 대응한다기보다는 학습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각화 사고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학습 부진의 학생들이 대상을 머릿속에 심상 형성하기 힘들어하고, 심상 형성한 것을 개념화하기 힘들어하고 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범주화하는 것도 시각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그때 이 시각적 사고라고 하는, 시각화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를 놓고 보면 학습의 과정에서 중요성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개의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로 본다면 시각화하는 것은 학습 내용을 보면서 그 학습 내용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추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시각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대상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과정, 옛날 이야기하고요, 대하소설하고는 그 소설을 시각화하는 부분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결과물은 통째로 해야 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시각화하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인지 과정, 또 기억의 과정, 또 학습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서술하기에서는 이 시각화된 대상을 선조적 질서로 변환시키고요. 선조적 질서로 변환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문장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단순한 형식으로 진술하는 게 여기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이 단순한 형식으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말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은 명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시각화 사고와 개념적 사고 사이에 매우 분명한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데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말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례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시각적 사고의 결과물을 가지고 개념화를 하게 되면 그 개념과 시각적 사고 사이의 관계가 다른 사람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해야만, 또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글 쓴 사람이 개념을 사용을 해서 시각화한 것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시각화한 것을 개념화한 것이 대응되어야만 이해라고 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렇지가 않으면 오해의 과정이 생길 테니까요. 거기서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를 할 때는 만들어져 있는 법례에 따라서 시각적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범주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범주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에 따라서도 그 두 개는 지금 맥락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집어넣을 때 그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회상할 정보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기억해야 될 내용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해서 범주화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것도 나중에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여기다 잠깐 써볼까요? 이를테면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그러면은 805, 그 다음에 비읍 36 7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라고 해요? 분류 표지라고 얘기하죠. 805라고 얘기하면 800번 되는 문학, 거기에 805면 뭐 소설, 비읍이면 작가가 비읍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뭐 박씨나 뭐 무슨 씨가 있냐, 부씨, 뭐 이런 것들, 배씨, 뭐 이런 성씨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36은 그 이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책이, 요 소설이
여러 개일 때, 그리고 이제 복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갖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책을 사실 때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고요. 다른 방식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적당하지 않구나. 위에서부터 이건 순차적인 분류로 나온 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분류라서요.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 분류의 방식에 따라서 범주화를 하게 될 텐데 그 기준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좀 단순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내 얼굴은 좀 잠깐 안 보여도 될 것 같고, 자, 어떤 내용이 아주 단순한 하나의 단일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 두 가지로 나눈 내용은 하나로부터 그 다음으로 발전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순서로 본다면 앞에서 뒤로 가는 겁니다. 이것의 변이형은 앞에서 뒤로 가는 건데 그 뒤로 가는 것이 두 개로 나눠지는 구조가 되겠고요. 글의 흐름으로는 앞에서 뒤로 가는 두 개의 구조가 되겠는데, 내용 조직으로 본다면 위의 것이 아래로 두 개로 나눠지는, 구분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글의 흐름이니까 무조건 화살표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내용 조직으로 본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걸 분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변이형 중에 좀 특이한 변이형은 서로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두 개의 내용이 되면 이렇게 복잡해지고요. 세 개의 내용이 되면 일정한 흐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에는 질서가 생기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그렇죠?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는 공간적으로 본다면 상류, 중류, 하류와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동물의 모양으로 본다면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3단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글을 볼 때, 글을 시각화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약간의 변이형은 이렇게 두 개가 세 개로 나눠지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거랑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건 딱 단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비교 대조 구조도 그렇고 분류 구분도 그렇고 단순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건 보통 상세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 더 발전하게 되면 4단계로 만들어져 있는 글의 구조가 되겠고요. 이 두 가지가 보통 글의 구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복잡해지면 3단 구조는 4단 구조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 4단 구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해서 중간이 2단계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승전결 같은 형태도 물론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승전결과 같은 형태도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나간다면은 앞에서 봤었던 요 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요것과 요것이 미안합니다. 요것과 요것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변이형에 의해서 5단 구조도 생기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5단 구조는 뭐처럼 보입니까? 3단 구조로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이 5개로 더 발전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이것과 같죠. 여기 하나 더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조는 A에서 D로 가면서 내용이 발전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점점 더 큰 쪽으로 확장되는 구조도 만들어지겠고요.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더 작은 단위로 초점화하는 구조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이런 모양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내용상을 본다면 이런 두 개의 구조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기승전결처럼 발전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겁니다. 기승전결처럼 발전하게 되면 이 구조에서 되먹임이 나타나는 구조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5단계, 6단계, 7단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런 걸 생각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5단계, 6단계, 7단계처럼 복잡하게 가면 사람은 그거를 다시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3단계나 4단계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글들은 3단계로 나눠지는 글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좀 더 변이가 이루 좀 복잡해 보인다면 4단계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좀 짧은 형태의 글 속에서 이렇게 2단 구조를 취하는 글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대개 이렇게 3단이나 4단 구조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켜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글을 읽기 전에 이미 우리는 글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름 붙이냐고 했는가? 선행조직자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글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시각도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각도해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학습의 과정하고, 그리고 이해의 과정, 그리고 사고의 과정, 기억의 과정, 이걸 다 연결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초점을 두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과정에 시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 어느 학생들한테 특히 중요하냐면, 학습 부진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은 요 시각화 사고와 관련해서 2가지, 앞에서 이제 서사적인 정보하고 설명적 정보 2가지를 가지고 설명했었는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시각화 사고들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과제를 내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또 암기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방법들,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가, 그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 어떻게 차이 있는가 하는 걸 비교해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다 제출하고 나면 내가 살펴보고 거기에 관련된 피드백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